1919년 3월 1일 정오, 일제강점기 억압에 숨지기고 있던 한반도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일어났다. 정말 비밀리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도 누설하지 않고. 3.1 독립 만세운동. 거대한 물결의 시작이었다. 국내에서도 일어나라, 일본에서도 일어나라, 연해주에서도,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만주에서도. 불길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 중국, 유럽, 미주까지 번져갔다. 일본은 크게 놀랐다. 가장 당황한 것은 조선 총독부였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 총독부는 그야말로 극악을 했습니다. 경동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대규모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배후를 밝히는 작업에 착수했고 한 명의 조선인을 지목했다. 김복. 그는 과연 누구인가? 핵심 인물로 김복은 항상 자기가 즐겨하는 문필로서 대일사상을 고취하는 자. 김복, 김성도, 그리고 범죄 김규흥. 그는 3.1운동의 숨은 영웅이었다. 중국 남부지역 최대 도시 광저우. 중국의 근대화를 이끈 신의 혁명의 발상지로서 혁명의 도시라고 불린다. 이곳에는 한때 미술관으로 사용됐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한 위대한 혁명가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다. 혁명가의 이름은 등중원. 중국 혁명군의 참모총장까지 지낸 위대한 지도자이자 신의 혁명의 주역이다. 1912년 신의 혁명은 중국 근현대사의 큰 전환점이다. 신의 혁명의 성공은 청왕조를 무너뜨렸고 손문을 총통으로 한 중화민국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 辛亥革命的一个最主要的意义在于什么呢？一个是叫做推翻帝制，从今之后，在亚洲建立了第一个民主共和的。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에 대항해 한족이 주도한 신의 혁명. 위대한 혁명가 손문에게는 그를 따르는 4명의 핵심 참모가 있었다. 그들은 샹하이 총독 진기미, 광동성 총독 진혁명, 혁명군 참모총장 등중원, 그리고 춘호 등이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한 한 조선인이 있었다고 한다. 혁명군의 장상인 춘호가 쓴 회고록이다. 그는 김복이라는 조선인이 신의 혁명에 유일하게 참전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중국의 혁명지사들과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장군으로서 혁명에 참여했다는 한국인 김복. 혁명파의 제복이자 손문이 즐겨 입던 중산복을 입고 있다. 긴 칼을 든 당당한 모습. 관모에는 민주혁명을 상징하는 백일 청천기를 달았다. 당시의 지위를 짐작케 하는 관복과 차림새는 광동군의 참모총장을 지낸 등중원 장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김복. 그는 과연 누구인가? 金富先生他是一个韩国人。金富先生呢，因为跟随孙中山先生参加辛亥革命，他有很高的地位，很大的影响他的职位非常高。 기록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다. 광저우시에 위치한 국립문서보관소 당안관. 1913년 발간된 공보에서 김복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광동군 정부의 총참의까지 지냈다고 한다. 이성 장군에 해당하는 핵심 참모직이다.
金父在辛亥革命当时呢，他在军政府里边担任非常重要的职务，就是总参议这样的职务。在当时呢，其实中国人也很难升到这个职位，所以呢，可以看得出来当时金父呢在革命军当中他的领导地位有多么重要，而且他的权力也是非常大的。 조선인 김복은 어떻게 중국 혁명 세력의 별이 된 것일까? 김복의 행적을 쫓아 북경대학교 도서관을 찾았다. 民国旧报刊室可以到这儿来找。解放后的在409。 그에 대한 기록은 중국 근현대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화민국 정부 기관지인 중앙일보. 중국인들에게는 혁명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 춘호가 쓴 글이 남아있다고 한다. 춘호 선생께서는 중화민국 정부의 요직에 계셨고 중화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김복 선생에 대한 그 공로를 아주 정확히 기록을 해놓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호는 조선의 독립을 축하하며라고 시작한 글에서 신의 혁명에 참여한 김복에 대한 고마움을 적고 있다. 김복을 동지라고 칭한 춘호. 후에 춘호는 조국 독립운동에 투신한 조선 유학생들에게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중산대학에 입학을 돕고 1920년대 조선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도록 힘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춘호는 또 다른 회고록에서 절친한 벗 김복을 이렇게 기억한다. 당시 광동 지역 혁명 지도자였던 자신에게 익히 명성으로만 들어왔던 진김이라는 상해 지역 혁명 지도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것이다. 김복을 중심으로 광동과 상해를 대표하는 중국 혁명 세력이 연결됐다는 것이다. 놀라운 김복의 인맥들. 그에겐 또 한 명의 혁명 동지가 있다.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손문이다. 독립운동의 거목 신규식과 손문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도 김복이다.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그의 정치력은 조선의 독립과 중국 혁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金父呢人品非常好，非常诚实，所以呢交往了很多中国人，所以呢联系他这个人脉也是非常广的，比如说他把申圭植介绍给孙文，还有呢就是把在上海的陈其美与在广东的这个邹鲁也是联系在一起，这些关系当中呢都有这个。 김복의 인적 교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중국, 러시아를 넘나드는 혁명군 교류의 중심에는 늘 김복이 있었다. 중국 혁명사에 있어 거물로 알려진 조선인 김복. 그러나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 김복과 관련해 또 다른 자료가 있다는 일본 방위연구소를 찾았다. 국가기밀문서를 보관하는 방위연구소. 일제는 3.1운동 직후 3.1운동의 전말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선 소요사건 관계 서류. 방대한 기록을 살펴보는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표 하나에 주목했다. 조선 독립운동의 연락망을 표로 만든 것이다. 한반도는 물론 연해주, 상해 등 해외 거점들에 대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다.
특히 상해를 근거지로 하는 조직원 명단에는 상해 임시정부 주요 인사인 안창호, 신규식, 박용만, 여운영 등의 이름이 보인다. 그런데 그곳에서 김복이라는 이름도 찾을 수 있었다. 복이라는 게 광복이라는 의미고요. 보안상의 그런 이제 변명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다. 이 제목을 보면은 음모단의 내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음모단이라는 것이 바로 상해에서 만드는 임시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어종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관계됐던 사람들이 뭐 안창호, 뭐 이승만, 조소왕, 뭐 신규식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묘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명이나 김복, 그러니까 유명한 김복도 바로 그 어종원의 일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1912년 중국 신해혁명의 주요 인사들과 교류하며 혁명군의 장성으로 참전했고 혁명정부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김복. 1919년 3.1운동의 핵심 배후이며 상해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지목된 김복. 두 사람은 동일인일까? 실마리를 찾아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다. 그러나 김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에 대한 자료 중에서 단서가 될 만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김복, 수신인은 샌프란시스코 대한국민회의의 안창호 선생이었다. 편지에서 김복은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있다. 김규흥이 자신의 진짜 이름이고 김복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왜 김규흥이라는 본명 대신 김복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일까? 늘 일본이 그야말로 국내에 있을 때 이상으로 철저하게 독립운동가들의 동태를 감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는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위험했죠. 실마리가 풀리자 자료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의 실체도 알 수 있었다. 原名叫金魁星到了中国之后改名叫金富，也曾经用过金生道还有金振勇这样的名字，他目的都是为了方便展开独立运动。 김복, 김성도 모두 김규흥의 다른 이름들이다. 그렇다면 김규흥은 어떤 인물인가? 그의 자손들을 수소문했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친손자 김한영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정생 6명이 나왔어요. 종이품이죠. 뼈를 하신 분이 제 할아버지고. 김규흥, 조선 왕조에서 정승과 판서 등을 두루 배출한 청풍 김씨 가문의 23대 손이다. 육군 소장직을 받고 총참의직을 수행하면서 아마 집으로 보낸 사진 같습니다. 언제죠? 몇 년도에? 1912년도쯤 되겠죠. 집안에서 귀하게 보관하고 있던 김규흥의 사진이다. 중국 혁명에 큰 공훈을 세운 직후 집으로 보낸 것이다. 사진은 근황을 알리는 편지와 함께 전해졌다. 지금 고관대작이 되어 제가 차고 있는 큰 칼에 장군별이 반짝반짝 비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조국 한국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얘기를 일절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제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니까 그 얘기가 애들한테 들어갔을 때 애들 입에서 어떠한 말이 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절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 고관대작이 됐지만 공공한 중국에서의 생활과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외아들에 대한 애달픈 걱정, 그리고 조국 독립의 희망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나의 월급은 한 달에 200원이다.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집으로 보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아랫사람들 뒷바라지를 하고 거렁뱅이 불황자 무리가 와서 애걸복걸하니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도와주고 나면 한 푼도 여유가 없어서 집에 보낼 돈이 없구나. 평생을 베풀면서 살아온 김규홍. 1872년 그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다. 12살까지 김규홍이 살았던 고향집이다. 네, 이것이 본체고요. 전부 85칸 기와집이 85칸이고 초가가 또 따로 이쪽으로 12칸 집이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에 지어졌다는 문양허는 소박하지만 단아하다. 집의 유래를 알면 집을 지을 당시 서울에서 최고의 목수들을 데려와 궁궐에서만 썼다는 춘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이런 나무는 이 근교에서는 이런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춘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춘향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뜰과 마당에는 매화를 심었고 연못에는 연꽃을 띄웠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집안에는 맑고 깨끗한 우물도 두었는데 문정샘이다. 물마시조와 흥선대원군이 자주 와서 마셨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김천봉댁 재산은 서울까지 다리를 놔도 모자라지 않다 하는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집은 그리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께서 이 사회사업이니 독립운동이니 하면서 그것을 갖다 쓰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집은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찍이 신학문을 배웠던 김규흥은 가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했다. 여기가 사실은 그 김규흥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목화밭 땅이었다고 그 후손들이 증언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민족이 그 자각을 하고 깨어나려면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신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셨던 걸로 보이고요. 근대화 시기 애국개몽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교육에 힘썼던 김규흥. 그가 세운 창명학교는 고 유경수 여사의 모교이기도 하다. 또한 시인 정지용 등 걸출한 인물도 배출했다. 많은 지식인들이라든가 향반, 그러니까 향촌에 있는 양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조선 왕조를 되살리자 이런 그 애국 계몽 운동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김규홍 선생도 고향 옥천에서 창명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사립학교, 소규모 사립학교를 만드신 적이 있고요. 16세 그는 경성으로 갔다. 이후 중국으로 유학, 대학까지 다녔고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했다. 경성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시작됐다. 중교 우숙은 주로 이제 영어, 또 일본어, 또 한문, 외국어를 주로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최소한 귀족들, 우리 양반 상류라든가 또는 주민 이상의 그 어학에 능통한 인재들을 길러냄으로써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또는 외교 활동을 펼치는데 유용하게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맡은 것 같습니다.
당시 실세였던 민영왕과 가깝게 지내면서 명성황후를 통해 고종의 신까지 얻게 됐다. 관직이 없었지만 궁중에 수시로 드나들고 왕을 만나는 별입시라는 일종의 특혜도 받았다. 김경이 그야말로 아주 달변이었다. 아주 그 이야기꾼이었다. 아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끌어들이는데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걸로 봐서 당시에 아마 그런 그 고종과의 관계에서 그런 능력들이 발휘된 거 아닌가 보는데요. 고종의 신임으로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 왕실 비자금인 내탕금으로 군관 학교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에 파견된 것이다. 고종의 그 지원은 흔히 이제 내탕금이라고 하는 왕실의 그 재정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요. 아마 대한제국이 이 고종 황제와 연결이 된 비밀스러운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탕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1906년경 상해 아청은행에 예치된 고종의 비자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중국의 명망가와 만나서 지원을 약속받았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고종의 밀사로서 이제 그 조선 왕조의 그런 내탕금, 일종의 왕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 자금을 이제 처리해달라는 그런 고종의 부탁을 받고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내탕금이 이미 이제 일제에 의해서 먼저 이제 그 강탈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뭐 다른 방법도 없이 중국에 남게 된 김기용 선생이 대체로 1908년경부터 이제 광동으로 오늘날 이제 광저우 지방에 가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종의 밀사로 파견됐지만 불발로 그친 후 중국에 남게 된 김규흥. 그는 시리에 빠졌다. 그러나 헛된 일은 아니었다. 무관학교 설립의 꿈은 좌절됐지만 이 일을 계기로 중국 개화 인사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당시 그가 살았다는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 골목에는 그 도관병원이 있었는데요. 이 도관병원의 신문 출판사 사무소가 바로 김복 선생의 주소였습니다. 사실 이 도관병원은 병을 치료하면서 무료로 병을 치료하면서 또 사실은 혁명 기지로 세운 병원이고요. 이곳에서 조국 독립에 대한 염원을 키우던 중 인생을 바꿔놓을 인연을 만나게 된다. 손문의 측근인 오한지와의 만남이었다. 이 시기 손문, 진혁명, 추노 등과도 교류하게 된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다. 그들과 함께 신의 혁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조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청나라 군대에 잠입, 내부 반란을 일으켜 청군이 무너져 내리는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혁명군 최고위직에 발탁되었다. 조선 옷을 입고 조선 갓을 쓰고 이런 이제 행색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청나라 관리들한테 그 금속 대상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기용생을 통해서 전단을 전한다든가 또 이제 그 혁명과 관련된 그런 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아마 한 것 같고. 죽음을 각오한 혁명이었다. 그는 왜 남의 나라 혁명에 목숨을 건 것일까? 신의 혁명은 성공했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신음하던 동아시아 민족들에게 독립운동의 희망이 되었다. 김규흥은 신의 혁명에 참여한 최초의 조선인으로 혁명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동안에 뭐 학교에서는 신규식 선생을 최초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연구 성과에서 보면 바로 최초의 신의 혁명에 참여했던 인물은
김기웅 선생, 즉 김복 선생이고 그분이 혁명 도덕부 참인가까지 상당히 고위직까지 지나면서 사실상 신해혁명을 같이 이끌던 분이었습니다. 혁명 성공은 그에게 귀한 자산을 남겼다. 혁명 영웅이 된 손문을 비롯한 광동성의 진혁명, 등중원 등이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이다. 그들을 통해 조국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것이 김규흥이 중국의 혁명에 목숨을 걸고 참가했던 이유였다. 1910年に日本のですね、まさに強引な、韓国に対する併合がありましたので、それに対する感情とかですね、朝鮮半島出身者で、中国の孫文の革命活動に関わると言ってもですね、それは単純に孫文のためとかね。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혁명에 가담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한국의 독립을 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펼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와서 독립운동을 도모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중국의 혁명이 성공한다면 그 중국 혁명의 성공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효시가 바로 김규흥 선생이었다. 신해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 독립운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그의 후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었다. 조선 민족의 뜻을 담은 잡지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1913년 12월) 홍콩에서 발간된 한중 월간 잡지 향강이다. 香港杂志呢是在香港创刊的一个报纸，这个呢它是经过香港当时的香港政府批准发行的，这是一个正式出版的杂志。 지금까지는 상해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이 주도해 항일 독립운동 고치를 위해서 펴낸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잡지 향강의 창간어 축사를 보자 범죄라는 이름이 보인다. 김규흥의 호다. 金福先生来说呢，这本杂志呢应该是非常重要的，就是这里边呢，就是我们开篇呢，我们就可以看到湘江杂志它的注词呢是有反斋，就是俗名呢是反斋，但是呢，我们都知道反斋呢，其实就是金福先生的号。那我们由此可以判断出呢，就是反斋呢，他是积极参与了这个杂志的创办。 김규흥이 주도하고 중국 혁명파의 도움을 받아 발간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거목이자 애국 계몽운동가였던 박은식. 그의 활동 뒤에 김규흥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강이라는 잡지가 박은식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김규흥 선생이 주도적으로 했고 김규흥 선생은 재정 담당이었었고 박은식 선생은 이제 필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인 부분이 있죠. 작년 겨울 김범재군이 상하이로부터 홍콩으로 이주하여 잡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1호가 발행됐습니다. 우리들만의 단독기관이라면 비단 힘이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형편이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향강 잡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중국 혁명파들의 자금을 얻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언론인으로서 굉장한 명성을 중국 내에서도 떨치고 있던 박은식 선생을 이제 광동으로 오시라고 해서 홍콩에서 향강 잡지라는 잡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여운형과의 인연도 흥미롭다. 여운형 선생께서는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호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또 할아버지도 힘이 미치는 그
여운형 씨를 아주 좋게 보시고 여운형 씨를 많이 여운형 선생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1917년 중국 상해로 온 여운형과의 만남.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상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하고자 한 것이다. 여운형이 참여한 비밀 결사 조직 동제사가 만들어졌다. 그 김규흥이란 인물이 나는 결국 목표가 우리 한국의 독립인데 이 목표를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한국의 동지들이 있다면 모아야 되고 그래서 중국 혁명당 사람들하고 손잡고 근거지도 만들고 박은식 선생도 지나갈 때 글을 써야 합니다. 신규식 선생도 이렇게 신문을 내야 합니다. 맞다.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럴 때 상해에서 동제사라는 조직이 이름이 이제 붙는 겁니다. 동제사라는 말은 동주공제라고 해서 같은 배를 타고 이 험난한 세상을 건너가자는 같이 헤쳐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은 민족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독립운동 조직이 1912년 7월 4일 날 상해에서 만들어진 거죠. 동제사에는 중국에 있던 신규식, 박은식, 여운형, 조소왕 등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명단에는 없지만 김규흥 역시 암암리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根据日本调查资料，1916年7月份的时候，金富呢来到北京，他来到北京当时呢，他是主要是在上海参加同济社的这个活动，但当时他来北京呢，我想呢，可能是与北京的一些人士来取得联系，来扩展他在这个同济社活动，当然了，在北京活动了一段时间之后呢，他又重新回到了上海，继续同济社的这个活动。 이듬해인 1918년 4년간 계속됐던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독일의 패망이었다.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고 나섰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다는데 우리도 한계가 있겠지만 대표를 보내보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뭔가 이름이 필요하다. 그런 바탕 위에 신한청년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신한청년당의 이름으로 대표를 파견한다.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조선의 독립 의지를 밝힐 좋은 기회였다. 1919년 1월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은 신한청년당. 그리고 이를 배후에서 조정한 것은 상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해온 비밀 결사 조직 동제사였다. 김규식이란 인물이 혼자 파리에 간다고 한국 문제를 다뤄줄 것인가? 그가 도착할 때쯤 전체가 다 일어나서 독립을 원한다. 우리는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이 또 국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의 통치는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다면 그것은 민중봉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상해의 독립운동 조직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김규식은 이미 파리로 떠났고 파리 강화회의는 5개월에 걸쳐서 이어졌다. 그 시기와 맞물려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야 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 3.1 만세 운동이었다. 최근 공개된 일본의 3.1 운동 재판 기록이다.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 동지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적으므로 조선 안에서 커다란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호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상해의 독립운동 조직은 국내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강제 침탈을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장독수는 국내로 들어오고 또 선우혁은 북쪽으로 들어오고 김규식의 아내 김순애도 들어오고 백남규도 따라 들어오고 이런 인물들이 쭉 국내로 잠입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터진 것이
3월 1일 날 독립선언이 제목 그대로 선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해외 조직과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유기적 결합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다. 불길은 전국을 돌아 세계 만방에 번져갔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 총독부는 그야말로 뭐 극악을 했습니다. 경동을 하고 도대체 이렇게 대규모의 민족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하고 8.2 강화회의 이 세 가지 같이 묶어서 봐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거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임시정부에서 8.2 강화회의에 김일성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왔는데 이 순서가 그러다는 말입니다. 1911년 중국 상해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 동제사, 그리고 1918년 역시 중국 상해에서 만들어진 신한청년당. 두 조직의 주요 인물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동제사와 신한청년당이 맥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다. 3.1운동의 배후에는 신한청년당이, 신한청년당의 배후에는 동제사가, 그리고 동제사의 배후에는 김규흥이 있었다. 김규영 선생님이 신한청년단하고와의 관계는 우리가 충분히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신한청년단 명단에는 이제 안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런 점은 이제 제가 유추하기는 이분이 이제 워낙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런 데에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본인은 이제 서포트를 하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시지 본인이 거기에 뭐 선언서에 나선다든가 하지는 않으셨죠. 일본은 이미 김규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상해 독립운동 조직에 주목하고 배후에 김복, 즉 김규흥을 지목했다. 숨은 배후로 있었지만 결국 3.1 만세운동의 핵심 인물로 밝혀진 김규흥. 일본 기밀 문서에는 그를 뛰어난 문장가로서 베일 사상을 고취하는 자라고 적고 있다. 当然，我想金富先生，是韩国3.1运动的非常重要的领导人。可能他长期因为从事幕后的工作，不为广大的人民所了解。 기대 속에 참석한 파리 강화회의, 그리고 뒤이은 3.1 만세운동과 조선의 독립 요구. 그러나 열강 그 어느 나라도 김규식의 독립청원에 호응하지 않았다.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전승국의 잔치였던 셈이다. 헛된 기대였죠. 사실상 그 회의의 근본적인 속성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전승국들의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냐는 문제이죠. 거긴 약소국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라 열강들이 바로 그 약소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김규흥의 동태는 3.1운동 전부터 이미 일본 정부에 보고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김규흥이 파리 강화회의에 간 것으로 파악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뉴욕에 살고 있는 김규흥의 증손자 김상철 씨. 그는 증조부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이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조선 대표단이 파리 강화회의 후 귀국 루트로 미국을 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여운홍, 김규식, 그리고 김탕, 김규흥은 없었다. 일본의 방해 공작을 대비한 위장 전술이었다. 파리 평화회담에 갔을 당시 끝나자마자 세 사람이 미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김규식은 김중문, 중국 이름 김중문으로, 김복 이름으로 갔던 사람은 김탕이라는 젊은이, 그 다음에 여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간 사람은 여훈홍, 요 세 사람이 미국에 도착한 날짜하고 거기에 또 이 피카본 사람까지 정확하게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배후에서 지원했다. 3.1운동을 기획하고 위장 전술까지 펼쳤다. 그러나 기대했던 파리 강화 회의는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그 동력에 힘입어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조직됐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집약하고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었다. 3.1운동 직후 도산 안창호는 상해로 건너가 국무총리 대리직을 맡으면서 중국 내 독립운동 세력들을 규합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안창호가 임시정부 총리직에 김규흥을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岛山安昌浩呢提议，让金龟星有金富担任临时政府的总理职位，但是呢他拒绝了。原因呢，我想呢可能跟朴永万呢是差不多的，可能是自己所追求的路线与临时政府的路线呢有差异，所以呢拒绝了担任临时政府的总理职位。 김규흥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는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늘 독립운동의 핵심에 있었지만 배후 인물로만 존재했던 범죄 김규흥. 왜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을까? 항상 일을 할 때 보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규흥 선생 같은 경우도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는 성격이고, 그래서 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하는 일종의 스크린으로서 자신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알려져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죠. 1920년을 전후해 상해를 떠나 다시 북경으로 온 김규흥. 독립운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해외 무장 독립 투쟁의 시작이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석경산로입니다. 이 전체가 다 석경산 지역입니다. 이곳은 김복 선생과 박용만 선생님이 둔전제를 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이쪽 땅에 땅을 사서 여기서 경작을 하고 수입 창출이 어떻게 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쪽에 경작을 했던 지역이 석경산입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박용만이 새로운 동지가 됐다. 독립운동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했던 박용만. 독립투쟁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에 의기투합했다. 김규흥과 박용만은 북경에서 둔전병제를 시험하기 위한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 둔전 경영을 통해 조선 독립 무장 투쟁의 기초가 되는 군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둔전병제라는 건 사실상의 노는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치 생활을 한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킨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자는 기본적인 게 사실상 독립군의 둔전병제에 입각한 그러한 계획이죠. 중국을 무대로 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사람한테는 고심거리죠.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인 재정을 갖느냐가 독립자금은 스스로 마련을 한다라는 거. 이제 둔전의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였고, 중국 내에서 그런 산업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어떤 재정적 기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좀 더 장기적인 독립투쟁이 가능하다라고 보셨던 것 같아요. 둔전제를 기반으로 한 항일 무장투쟁은 김규흥의 오랜 염원이었다.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등중원이었다. 등중원은 오랜 벗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의 계획에 따라 실제 조사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나사양은 증언한다. 실제 동북 지역 여러 곳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곳에 독립기지를 세우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려는 목적이었다. 武装斗争的路线，所以呢要养成军队，要需要一定的资金，但是没有钱，所以呢在北京呢设立了这样的银行，目的呢就是要募集武装斗争的这种资金。
1922년 11월 흥화실업은행이 문을 열었다. 당시 창업 기념 사진이다. 가장 중앙에 김규흥의 모습이 보인다. 박용만을 비롯해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도 김규흥의 뜻에 힘을 보탰다. 둔전제를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당시 52살인 김규흥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시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독립군 기지 개척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독립운동계에서도 같이 힘을 합쳤던 한중합작의 최초의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당시 북경 실업은행 중 7번째로 컸다는 흥화실업은행. 은행은 관음사라는 큰 절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这个地方是以前是观音寺的寺庙的，整个都是观音寺吗？观音寺，这是观音寺庙。观音寺庙，这是观音寺，这个起的。 관음사는 남았지만 은행은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저쪽에 뒤편에 저 큰 절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큰 절이 있는데 더덕더덕 붙인 것은 나중에 진 것이고 큰 절이 있고 이 절 앞에 흥화실업은행이 있었습니다. 입구에도 지금 굉장히 번화하고 저쪽에서 골목이 하나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또 저쪽에서 골목이 이렇게 나와서 한국으로 따지면 남대문 시장 근처에 은행을 설립한 거와 진대가 없는 듯합니다. 김규흥 특유의 추진력과 당시 중국의 정치를 주도하던 이들과의 오래된 인맥을 바탕으로 한 그의 꿈이 만든 야심찬 기획이었다. 他作为一个军人，作为一个军官，来在北京创办银行，这样一个行为实在是很难想象的啊！这主要能够成功，主要得益于他的这个知名度，他的影响，或者说是基于他的一个人格的一个魅力啊！所以当时中国北京地方的这个知名的人物，能够响应金复的号召，团结在金复的这个周围，一起创办新华实业银行，主要是因为靠着金复先生他在辛亥革命中的影响和地位啊。 은행 설립 이후 계획했던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다. 그의 행적은 일본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추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은행을 통해 모아진 자금으로 내몽고 지역의 땅을 사서 경작과 군사훈련을 병행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通过这个银行呢，发行一些这个证券，募集一些独立运动资金。这些资金呢，主要是用在2个方面，一个是呢支援义乐团的这个运动，还有一个呢就是购买一些土地进行屯田。 그러나 시련이 찾아왔다. 은행 운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일본의 간섭과 총지배인 장소문의 횡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설립 4년 만에 은행은 위기에 처한다. 但是呢，这个银行呢，它的运营呢并不是很顺利。主要的原因呢，是当时呢雇佣的一个中国的这个经理，还有下边一些职员当时携带着银行的这个巨款，这个逃跑了这样的话呢，这个银行呢没法再正常运营下去，所以呢，当时呢担任这个银行的董事长的秦奎星到北京当局申请了停止营业，然后呢把这个烂摊子在金融界这一个中心地区呢，知名的有钱的人物很复杂，比如说这个官僚，有军阀商人、学生、权贵等等这些人那么这些人都是参与到金复先生创立的这个新华实业银行中的主要人员
所以他们并不是很有专业知识的管理银行的人员，也不是很有经验的一些人员，而且他们各自怀有各自的这个意图，所以他们各自可能有私心，因此他们不可能很精诚合作的去把这个银行系统的管理好，所以导致了后面的这个混乱，或者说这个有教训的一个艰难的场面。 은행 설립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했다. 김규흥은 조선에 있던 자신의 사제까지 동원해야 했다. 남부로 올 것 없었던 김규흥의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다. 어머니와 처는 더부살이를 해야 할 정도였다. 이 중국에서 날아온 소식이 뭐냐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가 뭐냐면 은행이 실패할 때 그때쯤일 겁니다. 그 돈을 다 보내라. 숙부 되시는 분이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다 그냥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전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애들 학교도 보내고 저 호구지책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살려고 했던 그 농토도 사지 못한 채 그대로 그냥 날려버리고 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다시 살리진 못했다. 김규흥에게 도움을 줬던 중국의 혁명 지도자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설상가상 믿었던 동지 박용만까지 암살당했다. 미주 한인 독립운동가로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박용만은 47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박용만 선생은 군사 통일의 쪽으로 또 제 조부께서는 은행 쪽에서 이렇게 이제 서로 협의를 하면서 키웠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기의 의지가 전 무너져 버린 거죠. 전 무너져 버리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온다는 것이 이제 고민하고 병이 오고. 甲17号啊，甲17号，17号在从这拐过去往那边走，那边。那边走吗？哦。再往前一个门，对，那就。这一家吗？哦呦，这一家了啊。 은행이 문을 닫은 후 1936년 김규흥이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지냈던 곳이다. 有了吗？没有，当然是静音的没有。 허름한 도시 외곽. 这个完全是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64세로 타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삶이었다. 辛奎兴呢，他是为了韩国独立运动奋斗一生，也谋取过各种方法，争取韩国的独立运动。他的一生呢，都是为了武装斗争而努力的，所以呢，他跟大韩民国临时政府的路线呢，好像有些差异，这也就是导致现在呢，他有些活动的这个内容呢，被隐蔽起来。 김규흥 선생 자체의 그 역할은 중국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던 것은 분명할 테고 김규흥 선생과 이제 동제사의 관계라든가 신한 청년단과의 관계라든가 하는 부분도 새롭게 조명을 할 좀 필요가 있죠. 30여 년간의 중국 생활.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베풀고 나누었다. 김규흥이라는 인물이 반일 운동에 첨단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뒤에서 숨어서 지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요즘도 정치를 보면은 무엇 하면은 자꾸만 자기 이름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실제는 뒤에 누가 있어요. 이름 없이 뭘 해줘야. 대한 독립운동에 숨겨진 대부 김규흥. 중국 대륙의 흔적을 더듬어 거인과 같았던 행적의 조각을 잇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국인 최초의 중국 신해혁명 참여자로 독립운동의 후원자였던 범제 김규흥. 그는 독립운동의 숨은 별이었다.